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뭐 하잖아요, 행사. 예, 뭐 검찰 알바 공개 방송을 한다고 지금 언제? 했는데 갑자기 날짜를 잡는 바람에 예. 17일? 예, 목요일 17일 7시에 공덕역 근처에서 하는데요. 장소 얘기해 사람들 오라고. 나는 못 가지만. 공덕역 지하 통로로 연결된 알파문구 건물이 있답니다. 마포구 공덕역. 공덕역. 예. 뭐 저희가 300분 한정으로만 모시기로 해서 예. 사실은 손혜원 의원님, 저 김남국 변호사 그 페이스북에 댓글로 신청해 주십사 했는데 예. 저한테는 뭐 아직도 한 70분 예. 신청하셨어. 자리가 좀 있으니까요. 예. 300명 평일에 300명 채우기 쉽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알파문구 어디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지하 강당이 있어요. 알파문구에? 지하에 아주 좋은 강당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거 빨리 평일날이니까 채우려고 우리 봉도사님 같은 스타를 모시려고 했는데 예. 워낙 연예인이라서 뭐 다른 그날 저는 촬영하셔야 외부자들 되고. 녹화. 네. 예. 국회의원들 몇 명 연락해봤더니 뭐 다들 뭐 외국 출장에 지방 출장에 다들 바쁘시더라고.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죠? 120 몇 명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 120 몇 명 와봐야 소용없어. 저 혼자 가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못 가지 뭐. 그래서 알파문구에서 17일 목요일 예. 오후 7시에 예. 최강욱, 손혜원, 김남국 예. 검찰 알아야 바꾼다. 예. 책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동안에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던 거 10번 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 9번이 나갔거든요. 아, 이게 마지막 마지막으로? 10번째를 예.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움직이는 실세. 모든 자문위원은 다 들어가 있는. 네, 또 그 사이에 늘었습니다. 여섯 개. 와. 다 소개해봐. 다 해봐, 다.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저 배틀 하시죠. 저도 그 맘만 잡거든요.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그다음에 통일부 정책 자문, 예. 안보실 정책 자문, 세 개. 외교부 혁신위원회, 예. 그다음에 민주평통 상임위원, 상임위원. 그다음에 남북 접촉 교류위원회, 남북 교류위원회. 와. 6개입니다. 6개. 돈은 나오는 거예요? 돈 나오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저기 무슨 그냥 상임위원. 회의 갈 때 거마비 좀 받습니다. 아. 상임위원인데도 그러세요? 저 뭐야? 상임위원은 나오고. 300명입니다. 근데 아니, 이게 그 전문위원, 자문위원도 부익부 빈익비냐. 맞아. 하나도 없는 진유관 교수. 아, 뭐 있어요, 저도? 저기 뭐 있을 겁니다 아마. 인제대 진유관 교수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 진희관입니다. 오늘 저 김준영 교수님 뵙고도 매우 든든합니다만 저 오랜만에 최학 변호사님 뵈니까 예. 오늘 아주 얘기가 재밌게 가지 않을까 싶고. 여기 뭐 또 경찰 뭐 아까 여기도 오기 뭐 전에 해.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기 그 공개 방송하신다고 예. 62번째부터 신청해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유, 62번째야? 그 한 자리가 한 40여 개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아니 62번부터 며칠 전에 이제 한번 신청해달라고. 올렸는데 예. 거기에 한 62분 신청하셨고 그럼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올려서 이제 위쪽에다가 또 했는데 이제 62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한 분들 몇 프로가 올 것 같아요? 질문. 글쎄, 반이라도 오시면 성공이죠 뭐. 아, 신청한 분들 어. 60%는 와요. 진짜? 예, 60% 와요. 100명 신청하면 있어요. 제가 영화를 단축하려면 쏘잖아요. 이번에 이제 네. 공범자들 공범자들. 예. 그거 이제 기각도 되고 그랬으니까 방영 금지 가처분이. 가처분 신청 기각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17일 날 개봉하면 최승원 PD가 이제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해갖고 이제 공동 관람하는데 그거는 10,000원씩 티켓을 줘도 한 70%? 30%는 안 와요. 그건 이제 옛날엔 국정원이 자기들 신청해놓고 자리를 못 오게 하려고. 못 오게 하려고. 근데 국정원이 이제 그 짓 안 하니까 한 85% 90% 가겠지.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신청은 60% 넘게 와요. 예. 예.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예측이 알겠습니다. 맞는지.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와이드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풍성해지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전국구 와이드몰 소식입니다. 이거 써준 거예요. 참, 써도 좀 재밌게 써라. 와이드, WIDE 9.net.
와이드9.net. 정말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더 소개해 달라고요. 23일간 사용한 뒤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드리는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걱정커녕 쏟아지는 주문을 걱정해야 하는 샴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좀 샘플을 주고 써보라 그래야지. 바로 빅그린 샴푸. 빅그린 샴푸가 더욱 업그레이드 된 빅그린 투쓰리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그린 찾으면 돼요. 자, 와이드몰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좋은 거 나왔네. 이거 안 읽어보셨죠? 하나를 사면 하나가 기부되는 착한 비타민.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웃도 함께 건강해지는 좋은 비타민이 와이드몰에 들어왔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된 영국산 안전한 재료로 채운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과 나눔 루테인 그리고 나눔 유산균 이 모든 것을 와이드몰에서 역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이건 아이디어 잘 썼다. 하나 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살 때마다 그 저소득계층에게 운동화 주는 거. 뭐 하나 사면 저소득계층에게 생리대 지급하는 거. 이런 거 좋은데. 예, 와이드몰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진짜로. 예, 동영상으로 나가서 녹화는 월요일 날 하고 업데이트가 아마 목요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업데이트 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로 업데이트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되시면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냐 항의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팀은 대한민국 공중파 종편 방송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이번엔 녹화할 때 한번 왔어야 되는데 최 변호사. 그러면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다 같이 다 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 좋겠네요. 아니 근데 샘플은 우리 와이드9.net, 와이드9.net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샘플. 최고의 전문가들이야. 예. 전국구 동영상판 다음 주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데이트는 하루 이틀 좀 늦어진다는 사실 양해해 주시고요. 자연을 담은 건강 에너지 금산 인삼 도매센터. 인삼 재배부터 홍삼 제조까지 국내산 100%로 하나부터 10까지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저희 금산 인삼 도매센터에서는 4, 5년근 이상 100% 국내산 수삼, 국내산 농산물만을 보내드립니다. 복잡한 유통마진 구조를 혁신해 거품을 싹 빼고 끊임없는 품질 연구를 통해 고품질, 저가격 제품으로 오직 100% 홍삼 추출액만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담은 건강에너지 금산 인삼 도매센터. 대표 전화 1688-9224, 1688-9224. 네이버 검색창에서 금산 인삼 도매센터를 검색해주세요. 금산 인삼 도매센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신 분들, 바로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탈모 환자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외모가 복지라는 청와대 꽃미남 비서진들처럼 나도 머리털도 다시 나고 외모도 가꿔보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꿈. 풍성교에서 이뤄봅시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자. 나도 머리털 날 수 있다. 자, 김주영 교수님. 네. 전쟁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두 달 전에. 예, 안 나요. 그때도 안 난다. 지금도 예. 안 난다. 변함없습니다. 예, 며칠 동안 전쟁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달러 사재기하고 금 사재기 했던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좀 이번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재기 한다는 게 상당히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3월 위기도 겪었고 매년 겪잖아요. 2013년 봄부터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특히 겪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보다는
그 부분에 안 흔들리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 보수 쪽에서는 그게 안보 불감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성숙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국방을 잘 대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을 그걸 계속 사는 건 중요한데 이번엔 확실히 사람들이 좀 특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전쟁 안 나냐고. 네네. 그게 아마 결국 말폭탄이고 북한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미국이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가장 그게 컸던- 더 두려웠어요. 이번에 네. 트럼프 때문에 더 두려운 거지. 우리가 종북 좌빨 아니더라도 김정은은 계속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차이를 본 것 같아요. 그 비정상의 일관성이 있어요, 김정은은. 네네. 네네. 근데 비정상의 일관성도 없는 거야, 트럼프는. 그렇죠. 거기다가 뭐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자체도 그 아주 심각한 말을 했지만 또 원래 지금 미국에 그 이끌고 나가는 게 군부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매티스나 맥메스터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와 비교하면 전략가들은 무식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생각하기보다는 근데 그 군사적인 이미지, 군인의 이미지와 트럼프의 비가역성, 비가역성이 아니죠. 불예측성 때문에 합쳐지면서 정말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네. 한국을 방문한 합참의장 덤포드, 예. 덤포드, 조지프 덤포드. 네. 난 이 세 사람이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예. 존 켈리, 매티스, 덤포드 이 사람들 다 해병대 포스타르고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 가장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알고 예. 있는 존 것이죠. 캐리. 켈리나 국무장관 했던 아니, 전 켈리일 겁니다. 아마. 예, 그 사람하고 장관 이름만 말고요.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아. 켈리가 또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번에 비서실장 됐거든요. 아, 네. 거기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 내가 은근히 많이 알죠 그런 거. 그러시네요. 예. 예. 방송 여러 번 하시다 주소 드는 거죠. 주소 들으면 우리 또 그 주소 들게 이게 끝이 어디가 끝까지 쫓아가 보지. 그건 아세요?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있으면 육군이 너무 세잖아요. 예. 미국은 어디가 제일 센지. 미군요 해군이 제일 세죠. 와. 해군 네. 해병대가 제일 아, 세죠. 뻔한 걸 왜 물어봐요? 아니, 육군이 제일 셌으면 물어봤겠어. 우리나라는 제가 확실히 어디 대중강연 같은 데 가면 군부 독재가 너무 길었다는 걸 느끼는 게 첫 예. 번째는 제일 충격받는 게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국방부 장관도 군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헌법 위반이잖아요. 군인을 국방부 장관 시키면. 그래요? 현역은 안 네. 되죠. 오. 헌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에 제가 그럼 국방부 장관은 계급이 뭐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막히기 시작하는데. 포스타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 합참의장이 포스타니까 좀 더 높아야 되는. 군인이나 계급이 있는 거지. 아. 장관은 계급이 없는 거죠. 그냥 장관이지. 그거를 오래돼도 지금 인식이 안 깨지니까 그걸 깨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그렇죠. 거야. 그래야 근데 되는데. 대부분 군발이 이래. 이 별 출신들을 시키니까 그냥 군인인 줄 알아요. 최강욱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 한번 하는 거야. 그래갖고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다. 아니, 이승만 때도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을 시켰는데, 예? 이게 뭔 짓이냐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어느 나라든지 육군이 제일 중심이고 육군이 잘 세다고 생각해. 예. 근데 강대국일수록 해군이 세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나가려면. 프로젝션 케이퍼빌리티라 그래요. 이게 투사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국들은 내부의 디펜스보다는 멀리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투사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예. 육군이 약하죠. 예. 그리고 뭐 이라크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현대전은 공군 공격 이후에 또 해군에서의 미사일 한포 공격 쏘고,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가 해병이 상륙. 들어가고 마지막에 육군은 전후 처리 예. 과정에서 들어가서 이제 시가전을 좀 벌이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기간 중에 보면은 육군은 마지막 일주일 정도. 그렇죠. 나머진 공군과 해군이 그 그렇죠. 전주를 하거든요. 일단 다 때려놓고, 예.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만 하고 다니는 게 육군인데, 그리고 깃발 하나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육군전 중심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지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육군을 갔다 오니까 육군이 제일 센 줄 아는 거지. 아직도 6.25 아니, 그리고 망상에 육사 젖어 나온 있다. 놈들이 쿠데타를 대대로 하니까 육군을 계속 그렇게 키워놓고 줄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원인은요. 해군력하고 공군력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의존하니까. 있기 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이 자라지 않는 거죠. 발전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근히 한번 짚어보시죠. 자, 화성 14호 7월 28일 네. 1차 발사, 네. 7월 4일 날 1차 발사. 네. 1차 발사할 때
고각 발사해갖고 2,700km까지 올라갔고 2차 발사 때 약 3,824? 27? 아, 헷갈려. 숫자를 이렇게 와. 3,724.9km. 3,724.9. 사람들 참 쓸데없는 거 외우시네. 예. 갑자기 또 갑자기 약간 기가 죽는데요. 3,724.9km. 예,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약 3,700. 약 3,700. 그리고 발사고리는 2차 때 997km. 와. 998이에요? 1km가 줄지 않았네. 2km 부족한 1,000km.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네네. 너무 많은 일들이 전개가 되니까 국민들이 또 다 기억을 못 해요. 네. 7월 28일서부터. 예, 7월 28일 쐈고요. 그다음 7월 29일 우리가 NSC 소집했고요. 거기서 이제 11개의 조치를 내세웠죠. 뭐 무력 시위하는 것부터 뭐 제재 10가지가 강경책이었고 한 가지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그 베를린 구상은 아직 살아남아 있다. 신베를린 구상은 살아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7일 날 한미 정상이 이제 전화 통화를 했죠. 거기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대화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를 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을 제치고 대화로 나간다는 건 그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도발을 방지하는 그 만약의 충돌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그다음 그 정도의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참 문정인 교수가 그 전화에서 뭐 이 얘기를 좀 미국이 좀 톤다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8월 7일이거든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뭐 50 몇 분간 전화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8월 8일 날 그다음 날에 바로 트럼프가 우리가 잘 아는 Fire and Fury 그래가지고 8월 8일이에요? 8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한국이 요청을 했다면 그 부분은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다면 미국이 무시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톤다운 했는데 더 큰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8월 8일 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8월 9일 날 뭘 얘기했냐면 괌 예고 사격 마치 베이브 루스가 홈런 치기 전에 저 어디 좌측에 어디까지 어디 쏘겠다는 거 하는 것처럼 일본 상공을 거쳐 괌 인근 30km 40km 지역 공해상에 4발을 쏘겠다. 야, 참. 역시. 네. 그리고 주워들은 게.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뭐 맥메스터나 예방전장을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다음 날 다시 8월 10일 날 등장해서 이제 그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예방전쟁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체를 중심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또 북에서요? 북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9일 날 10일 날. 지나 생각해도 무서워. 그러니까 또 11일 날 또 트위터에다가 트럼프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서 솔루션, 밀리터리 솔루션이 fully locked and loaded이라고 그랬어요. locked and loaded. 예, 딱 준비되고 장전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사 일본 직전까지 가 있다. 예. 이런 과정이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된 거죠. 그리고 Fire and Fury는 8일.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그랬잖아. Fire and Fury는 부족한 경고다. 부족한 경고다. 왜냐하면 그 얘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게 지금 바람직하냐고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세 발의 피다 더 큰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 날 그 얘기를 했죠. 바로 다음 날. 전형적인 그 장사꾼 압박 수법 아니야? 생각해보면 이렇게 몰고 가는 트럼프의 원래 그거잖아요. 협상 전략이잖아. 자, 그런데 그 진희관 교수님. 예. 북의 입장이 궁금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미국 입장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북한도 일부 소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의 주장. 예. 북한의 주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김준일 교수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노동신문을 보는 종북 교수로서. 전 종북은 아니고요. 이제 정복 교수지. 예, 북한 자료를 쫓아서 연구하는. 그 종자라고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정을 건드린 건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도 사실 성가신데 예컨대 작년에도 6월달에 화성 10호를 발사했을 때 이게 그 사거리가 상당히 나가는 1,500km 이상 나가는 그래서 주일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위험성을 이미 보여줬는데요.
올해 5월 14일 화성 12형 예.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화성 14형 두 번의 발사는 예. 괌을 넘어서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그다음에 화성 14형은 이미 미국 본토까지도 가능한 사거리를 보여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선물 보따리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성 14호 첫 1차 발표할 때. 1차 시험할 예. 때 그걸 선물 보따리라고 했고 7월 28일 날 실험은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열받게 만든 거죠, 사실. 그 북한도. 근데 과거에 북한이 그랬을 때 미국의 반응은 거기에 별로 이렇게 그 응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바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에스컬레이터에 같이 편승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은 2013년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 직후에 열린 당 회의에서 결정한 병진 노선,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이걸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완성 단계를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늘 하던 그런 패턴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이 생겼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ICBM에 대한 그 신경질적 반응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요. 저렇게 뭐 개발 자체도 뭐 과거의 냉전 기간 동안에 소련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도인데 지금 미국에 대고 일단 월요일 날 뭐 아직 재진입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찍은 영상이 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편이 났다는 그래서 이게 재진입에 실패했을 수도 있다는 게 나왔는데요. 예. 그걸 면밀하게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한미일이 동시에 이것은 ICBM 재진입 기술을 아직 못 갔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타갖고 소멸됐다는 거 아니에요? 소멸됐던 거죠. 그렇죠. 이제 진입 직후예요. 그러니까 진입 되게 직후에. 재진. 예. 그래서 아직 재진입까지는 못 간 거다라고는 예. 얘기하지만 사거리는 확보된 건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거리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재진입이 어려운 거예요? 재진입이 더 어렵죠. 재진입. 그렇죠. 그다음 왜냐하면 핵탄도 소형화도 어렵고. 소형화도 어렵고. 근데 소형화 부분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왜 한번 그 DIA 그걸 비밀리에 입수해 가지고 그걸 공개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DIA는 뭐예요? 국방정보국.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 그래서 국방정보국이에요. 물론 미국엔 16개의 정보국이 있는데요. 그중에 DIA는 아무래도 국방정보국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강경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을 좀 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소형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한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북한이 소형화와 재진입에 대한 마지막 관문 정도는 남겨뒀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3년에서 5년 그 짧게 봐도 3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거의 구분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거죠. 게임 체인저란 말은 이제 하기는 싫어하지만 그래서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말도 안 하고 요새 이제 미국에서 레드 존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기 애매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라인을 그어놓으면 넘어버리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애매모호하게 레드 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주식 시장은 알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주영 교수가 말씀하신 재진입 기술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세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정세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재진입 기술은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걸 촬영한 것으로 그 맞습니다. 불빛이 그 흩어지는 걸 예.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과학적으로 그 결과를 내면 되겠죠. 그거는. 예. 근데 문제는 그 전쟁이라든가 군사 전략이라는 것은 개연성만 가지고도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개발할 것이다라고는 또 누구나 또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불확실한 측면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과 미국이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면은 이거는 언젠가 군사적인 충돌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오판이라고 하는 변수를 늘 얘기하잖아요. 오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의 고위 관료들의 표현들이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그 누구죠?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 기고한 거를 보니까 예. 지금은 그 평화적인 그 압박 캠페인을 하겠다. 뭐 이런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 그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진정시켜 나가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메스터 안보 그 보좌관이라든가 매티스. 네. 맥메스터. 그다음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라든가 일주일 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발언이라든가 핵 전쟁에 임박했다는 정보가 없다. 자, 고위 관료들 입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다발적으로- 자기들이 유체이탈 화법들을 해야 돼. 자기들이 기껏 올려놓고. 네, 그러니까 장난질 친 거라니까. 그렇게 세게 치고나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그 저는 이제 그 8월 10일 날 네. 보도된 그 8월 9일이죠. 그러니까 김낙겸 북한의 그 전략군 로켓 사령관 그 발언. 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괌포위 공격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네, 김낙겸 대장이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김낙겸은 이것을 확인해서 8월 중순에 종합 계획을 세워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겠다 보고하고. 이렇게. 예.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네.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린 지금 이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괌까지 사거리가 얼마고 몇 초를 날아갈 것이고 1065초인가요? 날아간다 그러고 그게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을 통과해서 날아갈 것이다. 예. 그러면 대충 자기들이 함경남도에서 쏜다는 것까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어허. 그런까지 저 구글 지도에서 재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네. 언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음. 이게 8월 10일 날 보도된 노동신문에 보도된 김낙겸 대장의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후에 미국의 최고위 관료들의 발언에서 매우 진화를 시키는 듯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접점은 그런 어떤 마찰의 파열음은 서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 속에 세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검토, 결단. 이거 사실 예. 아직 쏠 때까지 상당한 여러 가지 예, 단계가 단계가 있고 남아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몇 가지 표현들이 예. 이게 이제 여지를 남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중국의 경고가 상당히 이게 8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린 락된 로리라는 말을 했거든요. 락텐 로디드. 그걸 이제 트위터로 날렸죠. 그때 바로 같은 날 중국이 경고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한 게 뭐냐면 북한이 주도해서 만약에 미사를 하게 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전쟁에 관여하겠다. 이거는 북한한테 상당한 이제 메시지. 물론 황구시보에 이제 평에 나왔지만 논평에 나온 거지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합니다. 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이제 물론 11일 날 중국도 12일 날 중국도 뭐냐면 결국 뒤에 군사적 문제 만약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게 되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제 조건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평화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우리는 군사적 한다는 건 조건을 다 붙였지만 이미 이제 11일 날 가장 고조로 올라가면서 11일부터 이제 스팀이 네. 열기가 조금 빠지기 빠졌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3일에 뻥카가 뽀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이틀 후에 13일 날 지금 쭈루룩 같은 날이 전부 다 폼피오 CIA 국장, 맥메스터, 그다음에 매티스 틸러슨 전부 다 평화적인 것을 우선한다고 다 차례로 약속이나 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마디 보탭니다. 그렇죠. 뭐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례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물론 8월 7일 날 통화 때 평화를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압박에 지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14일 날은 굉장히 강하게 평화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쭉 보면 스팀이 이제 열기가 좀 조금씩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그 한미가 실무적 차원에서 공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교수님 트럼프가 그 수사받는 거 네. 아, 미국 그 러시아하고 내통한 거? 네, 그것 때문에 그 눈 돌리려고 뭐 저지를 가능성은 없어요? 전쟁을? 아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아니 하면. 그놈들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티스나 맥메스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대하는 소리를 하기 전에 꼭 앞에 붙이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권력이다, 권한이다. 마지막 단추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지만 그걸 인정하지만 그 뒤에 뭐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그 말은 대통령을 제어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그 두 가지 Fury and Fire 얘기하고 Loaded and Locked and Loaded 얘기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계속 대화파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마이크 멀린이라고 오바마 때 합참의장 했던 사람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수록 미국의 옵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마추어다 이거는.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트럼프는 너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제발 망치지는 마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치지 말라라는 게 사실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단추 누를 수 있지 않느냐. 네. 근데 미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가방을 들고 다니면 가방 열고 눌러 하면 그렇게 눌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검증 과정이 계속 있고 지난번에 시리아의 토마호크 시리아 같이 정말 사막 가운데 하나만 때려도 되는 우리처럼 인질이 잡혀져 있는 시리아의 토마호크를 때릴 때도 그때 이제 마라라고 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2번, 3번 시츄에이션 룸에서 그거 때리는데도 엄청난 회의를 하고 단추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러면 외교안보 참모들은 지금 멀쩡한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는 편이에요? 트럼프가? 트럼프에 비하면 멀쩡한 거죠. 그 전에 왜 막 그 이상한 매파들이 많이 옆으로 들어갈 거라고 다 걱정하고 확실히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니 근데 교수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광고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정봉주의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도 지켜야죠. 봉도사의 몸짱 프로젝트 제1탄 골방 몸짱, 제2탄 나만 따라해.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 몸짱 프로젝트 골방 몸짱 그리고 나만 따라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세요.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자, 외교안보 라인. 네. 자, 제가 그 두 가지 룰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를 주름 잡고 있는 것은 군인들입니다.
당연히 매파고 강경파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매파나 강경파는 무조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전쟁의 경험이 있고 네. 실전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단순한 군인이라기보다는 군사 전략가들이거든요. 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예. 이게 확실하게 전쟁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건 물론 역사가들은 오해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전쟁을 거는 쪽에서는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때만 전쟁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전쟁은 안 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전략 속에서 한국에서 피해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경파긴 하지만 전쟁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왜 그렇게 에스컬레이팅을 시켰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가 또 얘기해요. 뭐 기분 나빴겠죠. 기분 단순히 나빠요. 기분 나빠서? 지금 뭐 이제 불꽃이 좀 이상한 대로 좀 튀고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하고 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더욱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슈퍼 301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제적 슈퍼 301조가 또 다시. 그쵸 이제 옛날 그 예. 80년대 말에 예. 그 추억의 301조. 뭐죠 그 내용은? 그 관세 보복 아니에요? 관세법의 300조에 해당되는 몇 가지 항을 예.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나라와 달리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제 압박하겠다는 내용인데 며칠 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했죠. 예. 통화를 했고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일단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이제 미국 발표는 시진핑이 충분히 동의했고 북한을 좀 더 압박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중국에서 보도된 내용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대화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서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미국은 일단 북한을 좀 더 압박하는데 중국이 나서달라라는 입장인데 중국의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엔 결의안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이 결정된 지 지금 뭐 열흘이 겨우 지났는데 예. 8월 5일 날 결의안 2375가 나왔지 않습니까? 237 1. 1. 예. 나왔는데 이제 뭘 또 갑자기 중국 보고 더 압박을 하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또 같은 시기에 마치 그것과 맞물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그 경제 보복을 한다라는 슈퍼 300. 슈퍼 301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북고풍이나 완전히. 그래서 이거 마치 어떤 저거를 핑계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오해를 좀 낳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장사꾼 상황입니다. 수법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두 한쪽으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트럼프가 들어올 때 트럼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일부에서 고립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우리가 말하는 그 고립주의는 아니죠. 그 고립주의는 유엔이나 TPP나 또는 기후협력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지. 네. 그래서 굉장히 중상주의적인 거잖아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통상 이익을 발전시키겠다. 갖겠다. 지금 네. 슈퍼 301처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제압해 버리겠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걸 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내세웠던 이 트레이드 마크인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도전을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뭐든 하여튼 세게 대응을 안 하더라도 센 척은 하여튼 한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또 지가 그다음에 말해놓은 게 이게 있으니까. 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자기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할지 모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자기의 전략이고. 자기의 전략이고. 그 자기의 일관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주변 동맹국한테는 미치는 일이죠. 도대체 미국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던지면서 막 달려보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 아니에요? 저는 달리면서 생각하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트럼프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해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유명한 사람 이렇게 머리 한번 슬쩍 만지면 저 머리를 왜 만졌을까 하면서 막 해석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자꾸 만지는 거야 머리를.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진짜. 예. 산탄총을 난사해서 아무거나 하나 하나만 잡히면 맞아라. 저게 내 목표였다라고 얘기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괜찮을 들 수도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없는데 이제 막 그러고 자기는 이런 엄청난 전략가인 것처럼. 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그쪽 이제 경제 전문가들 역시도 이제 중국과의 무역 역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수석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전에 네. 김 교수님.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ICBM 쏘니까 기분 나빴다. 그래서 서로 치킨 게임 하듯이 평행선으로 달렸다. 네. 이렇게 이해하기는 너무나 양측에 미국도 미국으로서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네. 북한도 북한으로서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목적이 충돌하는 와중에 전 세계인들 특히 한민족은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고 네, 네.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 좀 더 심각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예. 그 북한- 분석을 해줘야지. 예. 지금 갖고 야 기분 나빠갖고 서로 싸우다가 이거 얼마나 허탈하냐고 우리는. 뭐 그렇긴 한데요. 예. 그게 단순히 뭐 기분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은 뭐 안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정권을 가고 있지만 결국 핵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얘기하지만 올해 계속 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반짝 좋아지는 일종의 그건데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계속 이 무력에 대한 과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위기가 막 급해지니까 협상용이다. 대내 결속용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렇게만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결국 자기가 절대 무기를 가지고 군림하는 과시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괌까지는 아니더라도 또는 괌까지도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더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악화되는 거죠. 이 근데 이제 관계가. 이걸 요격한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일본 상공을 지난다고 얘기하지만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무기로 그걸 요격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1000km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니까 그쪽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상공 1000km. 그럼 또 일본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데 네. 일본 공해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본-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오작동이 생겨서 일본이 예, 떨어지는 걸 떨어지면. 요격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상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공이라고 근데 영공은 일반적으로 여객기가 날아갈 수 있는 고도.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 아니에요. 15km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날아가는 걸 영공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1000km 뭐 800km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권 뭐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20km만 넘어가도 예.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영공을 만약 안 하면 위성이나 그런 걸 못 띄우죠. 위성을 못 띄우잖아요. 그럼 네. 영국 침범이 되니까. 침범이 되니까. 일본 상공을 넘어가겠다라고 하지만 지리상인 개념이고 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저항할 의미가 없는 거 예,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공해상에 떨어질 경우에 예. 미국이 그거를 이제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쉽지 않고요. 그걸 이제 물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요격을 시도하겠지만 그 만약에 한 4개를 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격 실패하면 무슨 4개를 다 실패겠죠. 막아야 미국이 이기는 거지. 한 개라도 실패하면 미국이 상당한 곤란해지기 때문에. 또 다 쐈는데 하나도 못 맞추면. 뭐 그건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야단 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뭐 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제 생각에는 이 4개를 지금 딱 한 번 성공했는 걸 가지고 그리고 정상 각도를 한 번도 쏘지 않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4대를 쏜다.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비스무리한 걸로 예. 한 개는 쏘고 다른 거는 섞어서 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김정은의 특성상 그냥 안 지나갈 수는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한 정도로 4대로 미국의 영해 그 바로 바깥에 떨어지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가능성이 저는 안 소리라고 보는 쪽이 조금 무게를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형된 형태 또는 괌 쪽이 아니라 필리핀 상공으로 예. 한다든지 변형된 형태로는 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미국의 전략 아니에요? 뭐 김정은이가 그거를 뭐 몇백 개를 만들어 놨겠어요. 일단 만들어 놓은 거 다 소개해서 없앨려는 전략 아니야? 이상한 놈 하나 건드려가지고. 어디 벼락안에 이 전국구를 막걸리 톡 아니 걔가 몇 개가 있겠어. 그거 하나 만들려면 비싼데. 많아요. 일단 그렇게 많이 만들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언제?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미 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자라고 기고까지 했잖아요. 최근에? 그거는 네. 저거고요. 핵탄두고요. 핵탄도 있다고 탄도 인정을 60개. 하자. 예, 예. 발사체는
소련하고 그렇게 그 극한 냉전 시대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냐.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된다. 네. 근데 쏠 가능성이 있다. 진 교수님은 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상황이 틀려지네.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쏘면 쏘게 될 네, 경우에는 진짜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 상황에서 또 쏘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준일 교수님 말씀대로 재진입 기술도 문제지만 과연 3,500km 가까이를 유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네네. 미사일 유도를 그 길로 제대로 가야지만 그렇죠. 영해를 벗어난 12해리 밖에 떨어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네. 12해리가 약 한 22km 정도인데 지금 30에서 40km 그러니까 사이 30에서 40이라는 얘기는 22km를 벗어나서 네. 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유도가 잘 된다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실수하면.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멀쩡해서 괌에 뚝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거 예전에 북한이 광명성 1호, 2호 쐈을 때도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요. 98년에 광명성 1호를 쐈을 때는 홋카이도, 일본의 홋카이도하고 혼슈 사이의 바다 위를 날렸거든요. 근데 광명성 2호를 쐈을 때는 너무 거리가 멀리 날아가니까 그 방향으로 쏘면 하와이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이게 네. 그 2단계 로켓 추진세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냥 하와이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일본 본토로 지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키다현 아래쪽으로 바로 날려버렸어요. 일본이 되게 기분 나빠했죠. 그러나 뭐 자기네 영공은 아니잖아요. 네, 하늘 네. 위로 날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정밀하게 유도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면서 장거리 로켓은 또 쏴야 되는 건데 괌에다가 그렇게 쏜다는 거는 만약의 경우였던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 유도체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얼마인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해 놓고 이제 얘기하는 게 유도 기술까지 완벽하게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3,500km 지상 위에 상공으로 쏘아 올렸을 때 얼마나 정확히 유도했을까? 이거는 역시 거리를 3,500km 날아가게 할 때. 네, 그렇죠. 거리도 그렇고 고도로 3,500km 날린다고 할 때 이게 지금 북한도 확인 못한 게 재진입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위치에 떨어졌는지는 북한이 스스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이지삼이 나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북한 영내에서만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그걸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걸? 탄착 지점에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그 해역에 바다에 이지삼이나 이런 배들이 나가서 떨어지는 걸 레이더로 잡고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런 검증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일본 방송국에서 찍은 거죠. 자기들 가서 찍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옥상에 있는 CCTV에서. 그래서 지금 매우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괌 해역으로 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할 수 정밀도가 있다. 떨어지면 안 쏜다고 했는데 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위험성도 물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아까 있다고 말씀을 볼수 조금 있는 것 약간 같고요. 곡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안 쏠 가능성이 아직은 더 많은데 그렇게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느냐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김정은의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식으로 또는 섞어서 또는 덜 아까 말한 필리핀 해안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필리핀 유역의 공해상에다 북한으로서도 쏜다든지. 일단은 정상 발사는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한 개 정도는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고각 발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도 김준일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사드도 있다 그러고 패트리엇도 있다 그러는데 요격을 괌에는 못해요. 사드가 지금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사드밖에 없죠. 그러면 네 발이 날아왔을 경우에 요격을 해야지만 사드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효용성이. 과연 만약에 실패할 경우 예. 아까 저 봉도사님 말씀대로 다 실패할 경우 이건 뭐 진짜 심각해지는 문제가 아니 근데 IRBM 3,500km 날아가는 것은 떨어질 때 마하가 일단 20이 넘어가잖아요. 2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네. 사드는 마하 7, 8 아니에요. 어떻게 잡아요 이거로? 아니 그러니까 뒤로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정면으로 쏘기 오니까 때문에 정면을 쏴도 그럴 수는 있는데요. 아주 정중앙으로 오면 이건 가능하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지금 3위 했지만 100m 저 거리에서 이 허 벌판에서 와요. 허 벌판에서 우사인 볼트가 우사인 볼트가 달려와. 그럼 내가 우사인 볼트 잡겠다고 내가 가요. 네. 그걸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이기 때문에 내가 우사인 볼트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 제가 어떻게 잡아요? 10초대로 달리는 사람을 갖고
아이고 아니, 아니면 그- 아니면 방에 가서 맞박으로 부딪히면 되지 그거야. 아니 부딪힐 때 싹 피하지. 아니 그 8개 레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그렇죠. 이 드넓은 우주 어. 공간에서 거기서 하는 거는 점도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마하 25로 날아가는 로켓을 만난다는 건 이거는 진짜 모래 아래 모래 아래 바늘 끝으로 찾아내는 바늘 것도 끝 더 맞춘다는 거지 힘든데. 던져가지고. 그렇죠. 아니 네.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 활 봤잖아. 몽골 애들 활 쏘니까 우리 이정렬 이런 사람은 딱 틀어갖고 날라오는 활을 딱 화살촉으로 맞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렵죠. 근데 좀 말씀이 빗나갔는데 아까 질문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고요. 예, 미국. 그냥 미국은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더 재밌어서 옆으로 아, 샜는지 예.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정권의 정체성 예. 그다음에 정말로 미국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무리 뻥카든 일단 사거리를 검증했으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의 부정확성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야, 진짜 미국 입장에서 미치겠어. 이거 그렇죠. 보니까. 이런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일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 앞에 바로 이 ICBM을 들이댔으니까. 근데 단순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협을 받아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참 진짜 파키스탄, 이란 이런 데 핵 개발한다 그럴 때 서로 싸우려고 그랬던 거지 미국을 치겠다 그러면서 개발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LBM인데요. 아, SLBM은 그게 무서워. 그게 꿈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꿈꾸는 겁니다. 지금 SLBM 갖고 있는 나라 꿈꾸는 몇 나라예요? 나라가 5개 정도 예, 된다고 그래서밖에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흔적도 없이 와가지고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까지 가려면 수시로 올라와야 되겠지만 물론 핵잠수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되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잠수함이 LA 앞바다까지 갔었거든요. 가서 올라갔다 공격을 한 적이 그래가지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은요 기술이 우리나라 최강이어갖고 핵잠수함 아닌데 우리나라 재래식 잠수함이요 LA까지 갔다가 온대요. 그냥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어디다 수출한 거 아니야? 아시네요. 그게 ATP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예. AIP 기술이라 그래서 3주까지는 있을 수 있답니다. 물속에요. 기술을 그게 물속에. 제일 그 재래식 잠수함 개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 유일하게 개발하면서 네.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잠수함과 버금가는. 그게 이제 가서 예. 지금 현재 있는 잠수함은 작아서 하나밖에 탑재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찌됐든 3개짜리를 만들려고 5천 특급인가 뭘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 사출 실험을 여러 개 해가지고 3개, 4개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쥐도 서도 모르게 가가지고 뒤에서 뉴욕 앞바다에 때리면 있다가. 사드고 뭐고 SM 들이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북극성 2호가 예. 잠수함 탑재가 가능한 아하. 그 네. 콜드런칭 방식이잖아요. 아. 북극성 1형이 잠수함에서 쐈던 것이고 2형은 육상 그걸 개량한 네, 거죠. 개량한 건데 평- 그게 튀어- 지상 550km까지 올라갔거든요. 아하. 그리고 500km 날아갔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미국의 서해안에 도달해서 쏘면은 웬만한 중동부까지도 뉴욕까지 때릴 수 예, 있다는 쏠 수도 거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SLBM은 대단히 그러네요. 그건 참 미국 겁나는 입장에서는 무기다 정말. 이렇게 볼 수. 비대칭 전략 중에서도 진짜 비대칭 전략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많은 전략. 잠수함들이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도 또 어디서 찾아요? 태평양에 고래 하나가 헤엄쳐. 그래서 이제 핵잠수함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가가지고 고개 나올 때까지 SLBM 다 따라다녀야 돼.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라가야지 중간에서는 절대 발견 못합니다. 잠수함 기지 밑에 있다가 핵잠수함 북한의 잠수함 북한에 기지 있다가 이렇게 발진하는 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하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근데 우리가 그- 핵잠수함 개발하자고 하는 이유가 예. 북한의 SLBM 탑재한 잠수함을 쫓아가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쫓아가야 된다. 가서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숨어 있으면서 북한 바다에서 올라락 내리락 하면 잡히잖아요. 예, 이거랑 똑같다. 우리 중학교 갈 때 학교 앞에 사는 여학생 그 쫓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걔가 어느 지점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끝날 기다리는 때부터. 애가 있어. 예, 예. 그냥 잘 못 잡았는데 어떤 놈들을 갖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 등교할 때. 네. 그건 노냥 쫓아다니거든. 그렇게 해갖고 집 앞으로 가겠다. 우리도 핵잠수함 만들자. 근데 그거는 그 정도의 핵잠수함을 가지려면 예. 그게 한두 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걸 지금 그러네. 하는데 기간과 비용과 네. 과연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뭐 거지. 중국, 러시아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북한 잠수함까지 앞으로 추적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태평양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고요. 북한 애들 이제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북한 애들 진짜 골치 아프긴 하겠다. 환장하겠어, 정말. 북한이 왜 이렇게 가는가라고 할 그게 때 궁금해요. 그 과거에 북한이 안 하기도 해봤거든요.
그게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2002년 부시 정부가 핵합의를 북한이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그 시점. 그래서 결국 NPT 탈퇴하고 2003년부터 그 서로 이제 등 돌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해봤는데도 결국은 미국이 그것을 뒤집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과 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환경, 예, 핵무기를 시리아 포기한 무슨, 예. 그 리비아나 그다음에 시리아. 뭐 이라크 핵을 아예 못 가졌던 예. 이라크나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나 예. 이런 걸 보면서 김정일은 과연 김정은한테 무엇을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유훈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조건 핵과 발사체를 가져라. 발사체와 핵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없어 봤댔자 이거는 별 이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봉도사님이 진행하는 어떤 프로에 예. 김준윤 교수님하고 김창수 원장님 나왔을 때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김 원장님이 북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미국의 체제 위기를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북한이.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면서 너희들 그 무너뜨릴 수 있어 하면서 자기들 체제 안정을 그래서 보장받으려고 이런 하는. 극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게 지금 북한의 입장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은 이 방식 무조건 개발하는 쪽으로 간다. 개발 이판사판이. 예. 판으로 그렇죠. 이제는 어차피. 마지막 패를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상황. 북한은 SLBM 실험하나요? 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제 뭐 그 부분은 저는 구분능선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했잖아요. 아니 몇 번 했죠. 그럼요. 오. 예, 그거는 SLBM은 거의 뭐 성공이라고 이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느 정도의 성능과 또 어느 정도의 이 실린더가 몇 개냐 아까 예. 말한 거죠. 몇 개를 실느냐 이런 그 문제고. 거죠. 예. 고각 발사 안 됐다 그러니까 또 각도도 높였고 이제 또 한 번 실험을 지금도 했고. 연료 조절도 하고. 근데 소형화도 뭐 미국이 그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커도 충분히 소형화 그 정도의 이제 예. 출력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은 군사적 제재를 하지만 예. 역으로 군사적 생각하면 제재도 힘들고. 강경 제재나 압박이 안 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최면이나 북한에 저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지금 말폭탄을 하고 지금 가는 거는 결국 미국도 스스로도 군사적 제재 수단이 몇 개 없다.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점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결국 타협을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화를 그럼 통해 트럼프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양보한다는 게 아니라 대화로 갔을 때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저렇게 극한 말폭탄을 하고 상대방을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측이 딱 맞는 거야. 이렇게 극한 충돌로 가는 건 극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말은 맞는데요. 예. 그러나 갑작스럽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폭탄과 긴장 상황과 서로 스스로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유리한 협상의 조건을 가질 만한 존재인가를 보이는 시간이 앞으로 전 올해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가지 그전엔 극적인 타결은 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계속 속 불안해질 수 있다. 실험하고 조이고 실험하고 조이고 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부터 더 극한 상황으로 가요? 지금 갈 때까지 다 가본 거 아니야?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집결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항모로 동해안 서해안에 한번 띄운다든지. 네. 근데 걱정되는 게 미국이나 우리 쪽 과학자들이 재진입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여주겠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실패했다고 하니 이제 성공해볼게. 그 7월 4일 발사도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미국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까지는 아직 못 오는 거 아니냐. 그 2,800km 고도로 쐈잖아요. 그렇죠. 그 서해안 반드시 그래서 결국은 3,723.9km를 다시 쏜 거 아닙니까? 아.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 네네. 객적은 소리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말투도 이제 완전 북한 사람 말투가 됐어. 핵적은 소리를 하니까. 객적은 나발을 불어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발을 불어댄다. 근데 말도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럴 경우에 미국에게 또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 분석이 맞다니까요. 그렇게 너네 실패했지 그러면 또 쏴봐 해가지고 소진시키는 전략이라니까 지금. 아니 그거
노동력만 빼놓고 만드는데 한번 기술이 도달하면요 얼마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 금방 만들어요 발사체. 계속 만들 수 근데 있- 그걸 못 만들어갖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나로를 쏘네 못 쏘네하고 맨날 아니지 못 그러는 거예요? 만들게 막아놨으니까 그랬지. 우리도 만들게 내버려뒀으면 ICBM 곱하기 2 만들었어요 벌써. 네. 그렇긴 하죠. 예, 못 만들게 하니까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김준 교수 말씀대로 이제 SLBM 실험 예, 문제하고 SLBM 실험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고체 연료로 쏘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 지금 액체 연료고. 네, 지금 현재 액체 연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불꽃을 보시면 아는데 액체 연료는 촛불처럼 이게 뻥끗하게 이제 꼬리가 날씬하죠. 이렇게 쭉 빠지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고체 연료인 북극성 2호 같은 경우는 넓게 퍼지면서 날아가거든요. 아 맞아 미국에서 우주선 쏠 때 네. 옆으로 넓게 퍼지면 불꽃이 예쁘지 않고 끝에는 연기가 막 납니다. 네. 이게 고체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로 했을 때만이 언제 어디서든 발사시킬 수 있는 건데 액체는 채우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금방 몇 발사 시간씩 걸리고 그다음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북극성이 고체 연료만이 아니라 콜드런칭 방식까지 지금 완성시킨 그렇죠. 거기 때문에 콜드런칭이라고 하는 것은 뿅 떠올라고 사출 방식. 그렇죠. 북한 말로는 랭 발사체계라고 랭. 이거는 확실하네. 만분의 1초 차이까지도 그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된다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북극성의 발사체를 좀 더 발전시키면은 중거리, 장거리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 랭 발사체 이런 것도 문화적 산물이에요. 평양 냉면. 그렇죠. 이제 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미 카드를 이제 다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그러네요. 심정인 것 진짜 다 같고 보여줬네. 그렇게 한다면 그 SLBM이든 예. 고체 연료든 뭐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을 다시 확증하는 예. 문제든 그리고 지난 4월 15일 날인가요? 그 예, 아홉 번째 1.5m 더 큰 게 있다는 그거 아직 안 1.5 썼다는 배.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배? 예, 그러니까 화성 14형의 1.5배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 깡통이 또 있대요. 그거는 트레일러에 연결돼 가지고 위에 깡통을 실어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는 더 긴데 왜 화성 14형 사이즈보다 앞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성 14형 사이즈가 마지막 10번째였거든요. 예. 아니 이거 지구로 한 바퀴 돌리려고 그러나 보지 뭐.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또 그 장면에서 김정은이가 황병서랑 파한대서 하는 장면이 또 찍히는데 1.5배짜리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참 저도 모르겠는데 음. 그 더 긴 미사일을 실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사일 실험은 일단 SLBM은 무조건 한다. 네, 그렇게 봐야 그리고 될것 9월 같습니다. 9일이나 10월 10일 전후로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한반도는 우리 허락 없이 뭐 전쟁할 수 없다. 전쟁할 수 없다. 그런 말까지는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상당히 강한 톤으로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걸 수시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사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받든 안 받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폭탄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물밑에서 하면 미략이라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까지 남북 그 사업했던 뭐 전직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안보시 특사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내서 대화하자.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김창수 동물이라든지. 아니, 그래서 특사는 대화를 조금, 해야 돼. 조금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보내고 예. 비밀 특사의 활동이 중요할 것 같아. 비밀 특사. 딱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사람. 그 정봉주 이런 사람 보내면 아무도 예측을 못 하거든. 예? 나는 북을 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긴 나는 외모가 뭐 잘 탁 티나. 알잖아 지금. 아니 나는 얼굴 탁 튀어나고 김창수 동무는 휴전선 넘어서 가면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럼 평양으로 보낸다고. 아니 근데 전직 장관애들 중에서 남북 그 사업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죠. 못 그럼요. 막을 사람들이 있죠. 못 막을 사람들, 거절하지 못할 사람들. 몇 그런 분 분들 있죠. 보내면 되는 거죠. 6.15의 주역들이 있죠. 아니 이번에 우리 적십자사 총재된 박경서 인권대사 같은 분도 북한에 아주 깊은 저희가 신뢰가 예. 있는 분이. 정세현 장관도 북에서 인정하지 않나요? 또 임동원 장관님. 임동원 이런 장관. 분들. 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제는. 어쨌든 지금 뻥카를 계속 날리고 이제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의 강경파들이 한국에게 압박을 계속 할 것이고 미국이 앞서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압박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묘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 평화를 얘기하면서 저는 좀 참아달라고 대국민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해 보이고 강경하게 보이고 좀 보수적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어떤 표현을 했냐면 더뎌 보이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이루겠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지켜봐 달라는 국내를 향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월 7일인가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 8월 7일이라 그랬나요? 네, 그때는 좀 그랬죠. 트럼프가 네. 물어봤잖아요. 정말 대화 노력은 하고 있냐. 그거는 나는 약간 조롱 섞인 것 아니 같아요. 그거보다도 특사 뭐 이런 거라도 뭔가 당신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당신들만의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해봤냐? 난 그게 힌트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걸 뭐 네. 그런 제가 해석하는 약간의 뭐 혹시 의심하는 조롱이었다 하더라도 그럼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 특사 보내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지금 보내고 있다. 보낼 준비하고 있고 보낼 거다. 이러면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예, 아마 그 북한이 핵이나 로켓을 완성 단계까지 갈 때까지 는 대화를 안 얘는 하겠죠. 대화를 하더라도 사실 성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상당히 곤란하고 무조건 완성 단계까지 갈 것이다. 근데 뭐 내일 모레 미사일 쏠라 그러는데 자꾸 대화하자 그러면 북한도 곤란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공식 대화는 분명히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성과가 있든 없든 대화는 만나서 해야죠. 진위를 파악하고 이 국면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은 해나갔을 네. 때 아무래도 입장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난 9년 동안 남북한 그렇죠. 비공식 라인조차도 뭐 전부 다 다 끊어버린 이명박근혜 정권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거 여기서부터 모두 문제 시작됐다. 네, 이런 거 꼭 명심해야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쟁의 위협에 떨고 있는 국민들 그래도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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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